금요일에 과학터치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함께 저희 연구 내용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공을 하는 거는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해에 도움이 되시도록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일상생활에는 다양한 이제 화학적인 요소가 이제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다 이제 분자예요. 어떠한 그 분자들의 구조인데, 이 물질은 무엇이냐? 테오브로민이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초콜릿 알죠? 달콤한 초콜릿이 성분으로서 이게 세로토닌 또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렇게 체내에서 생성되는 이제 물질이 있어요. 그게 생성되게 해서 이제 기분을 좋게 만들죠. 그래서 초콜릿을 먹으면 참 기분이 좋아져요. 분자 구조가 이렇게 생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고추 있죠? 고추? 우리가 매운맛을 내는 고추의 주성분이 그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건데,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으로 이게 또 엔돌핀을 이제 의 분비를 자극해가지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 매운 것을 먹으면 또 기분이 또 좋아지기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매운 거 참 좋아하고요. 또 이 물질은 레스베라트롤 이래가지고선 포도의 껍질에서 이제 발견된 물질로서 쥐의 동물에 있어서 항암 작용, 또 항염증 작용, 또 혈당을 또 강화하고 혈압도 강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작용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먹으면 이 레스베라트롤을 우리가 또 섭취하게 되죠. 적당량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물질은 카페인입니다. 카페인 들어봤어요? 네. 어디에 있죠? 우리가 마시는 커피에 있는 물질로서 이게 이제 신경을 또 편안하게 해주는 신경단들 물질인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그 물질의 활성을 또 영향을 미치고, 또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몸 안에서 생성되는 그런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켜가지고 우리가 각성작용이라고 하죠. 잠을 안 자게 깨어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을 마시면 이렇게 깨어있게 하는 그런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이렇게 생겼고, 이 구조랑 참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이 물질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것도 체내에서 생성되는 물질로서요. 이게 뇌의 기쁨 중추라고 하는 곳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사랑, 또 열정, 기쁨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 가지고 생성이 되고 몸 안에는 이것을 인지하는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그러면 세로토닌 리셉터 수용체, 도파민 하면 도파민 수용체, 이런 것들이 그것을 인지를 해서 어떤 작용, 신경 신호를 전달하게 하는데요. 이런 물질들을 외부 식품이나 외부에서 주어지기도 하지만 체내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또 신경 전달 물질인 것도 더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앞에서도 잠깐 나왔던 세로토닌이라는 것으로서 모의 구조가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것도 세로토닌 리셉터라는 것이 뇌 안에서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행복감, 또 만족감, 평온함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많은 물질들이 또 몸 안에서 생성되고 또 그게 작용을 하고요. 우리 여기 생활에 있는 데서도 화학적인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나면 꼭 남자 여자가 아니더라도 친구 간에도 누구랑은 참 케미가 잘 통한다 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케미가 뜻하는 바가 케미스트리입니다. 케미스트리가 영어로 이제 화학이라는 것인데요. 몸 안에서는 그죠, 케미스트리, 이게 몸 안에서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이 다양한 신체에 작용이 되는데,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나면 이게 참 굉장히 잘 통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 안에서 이런 경우는 또 거기에 맞는 물질이 분비가 나오는데, 이러한 물질도 몸 안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신약을 새로운 약을 만드는 과정은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어떤 경우는 천연물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새로운 물질을 발굴하는
어떤 성분이 있어서 한번 테스트 해봤더니 어떤 좀 작용을 한다 해서 이제 약으로 개발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현대에 있어서 신약이 개발되는 뭐 하나의 그 방식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약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환을 극복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암이다. 그러면 암을 이제 극복하는 항암제를 개발해야 된다. 또는 어떤 감염성 질환이다. 그러면 그것을 치료하는 그런 질환 그 약물을 개발하게 되는데 항상 1번은 뭐냐면은 그 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게 비교 대상은 뭐냐면은 건강한 사람과 그런 질환을 그 질병 상태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건강한 세포가 어떻게 작용하는데 암세포는 어떤 그 특성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전략을 세우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 질환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략할까 하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거기 등장하는 게 그 표적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암이다 해도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암세포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떠한 폭탄을 투하하듯이 그런 방식을 쓰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암세포도 죽었는데 주위에 있는 정상세포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암세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암에 걸린 사람의 그 상태를 이제 그 건강하게 질환을 극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약을 만들 때에도 그 질환을 잘 제어를 해서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을 해야지 가장 그 질환도 극복하면서 그 환자가 좋은 상태로 되느냐 하는데 거기에 전략을 세울 때 이렇게 표적 단백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그 타겟팅을 합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그런 데도 보면은 양궁 이런 거 있죠. 표적을 관역을 맞춥니다. 그리고 뭐 사격 이런 것도 관역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질환과 관련되는 어디를 딱 공략을 해야지 가장 효과가 좋고 뭐 부작용을 낮출까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이런 표적 단백질 같은 걸 찾는데 질환과 관련된 표적 단백질을 찾아서 공략을 하는데 일단은 이 표적 단백질이 과연 실제적으로도 질환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는지를 동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동물에서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실제적으로 그 단백질이 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 밝혀지면 그 다음에는 그 단백질을 뭐 제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공략하는 방식을 쓰는데 거기에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학적인 구조를 가진 물질들이 쓰여집니다. 우리가 뭐 아스피린이다, 뭐 타이레놀이다 그런 것도 계속 보겠지만 그 화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펩타이드다 또는 요즘에 항체 또 단백질 이러한 약물들도 단위는 원자가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펩타이드나 단백질 이런 것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약물들은 이러한 화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찾아내는 발굴해내는 과정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최적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을 찾아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연에 있는 것으로부터 찾아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약효는 높이면서 또 우리가 부작용은 낮추고 또 독성 이런 것도 낮추고 또 그 적용할 수 있는 그 약의 물성이라고 해요. 그런 것도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주사 맞는 게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 있을까요? 주사 맞는 거 좋아요?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좀 특이한 학생이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사 맞는 거 조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약을 개발할 때는 1차적으로는 입으로 먹는 경구투여제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경구투여제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약을 삼킬 수 없을 때는 뭐 주사제로도 만들 수 있고 뭐 패치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1차 목표는 경구투여제를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경구투여제라고 하는 거는 입으로 먹어서 위장관을 거쳐가지고 이제 흡수가 되고 전신으로 또 분포가 되고 또 대사가 돼서 배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약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약은 몸에 또 물로 이루어졌죠. 그 물에 잘 녹는 성질,
또 전체적으로 흡수도 잘 되고 분포도 되는데 거기에 또 대사라고 하는 걸 거쳐야 돼요. 이게 비싼 약이니까 한번 먹어가지고 몸에 계속 있어야지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라 대사가 돼서 또 배설이 되는 그게 적당한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해서 이렇게 약으로서 좋은 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약효뿐만 아니라 약으로서의 물성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최적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동물한테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물론 많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에게 쓰이는 약물을 만들고 물론 이제 동물에 대한 의약품도 있지만 사람에게 쓰이는 기 전에 동물로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동물 실험을 이제 적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그 테스트하는 방법들을 쓰지만 그래도 동물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한테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한테 이제 적용하는 것은 임상 시험이라고 해요.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쓰이는 것으로서 사람한테 쓰이기 전에 동물에 테스트하는 것을 전 임상이라고 합니다. 임상 전 프리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동물에 쓰이는 것에 그 얻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1번은 뭐냐 안전한가 하는 거예요. 동물에 넣는데 동물이 죽었다. 그럼 사람한테 넣었을 때도 사람이 또 그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물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안전한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이 되는 것을 이렇게 혈중 농도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용량을 넣어서 얼마만한 주기로 썼을 때 약효가 날까 하는 것을 이제 측정을 하고 물론 동물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하는 바대로 효과가 나느냐 하는 것을 또 보죠.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러면은 용량을 높이든지 아니면 근데 용량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또 문제는 뭐냐 용량을 높이게 되면 부작용에는 독성이 발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유효 농도라고 해서 약효를 나타내는 것은 적은 농도에서 약효를 낼수록 좋죠.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되니까. 근데 점점 농도를 높이면 동물들이 하나 둘씩 죽어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게 이제 치사량 해가지고 유효 효과가 나타나는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프다 또 그렇다 그러면 그 효과를 나타내는 약의 농도와 이 치사량과 차이가 넓을수록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동물로서 실험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폭이 좁으면 잘못했다가는 또 발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한테 쓰이게 되는데요. 사람한테 쓰이는 것을 임상시험이라고 했죠. 임상시험을 내가 그냥 옆집에 어떤 분이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떤 약초를 해가지고 먹었더니 좋더라 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임상시험 사람한테 쓰이려면은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은 그것이 새로운 약물로서 테스트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많은 또 연구 데이터가 있어야지 실험을 하게 되는데 임상의 이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일상에서 보는 거는 일상에서 보는 거는 약효가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안전한가예요. 그래서 임상 일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 약을 어느 정도 용량으로 먹었을 때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을 때 이상으로 넘어가서 이상에서는 이제 환자분도 들어가서 하지만 항상 안전한가 플러스 또 효능이 나타나나 이렇게 보고 이상을 통과했을 때 보다 그 임상 시험하는 그 사람 수를 넓혀가지고 효능 안전성을 시험해서 3, 4까지 다 통과가 됐을 때 국가기관에 또 승인을 받죠. 우리나라에서 약이 약으로 나가려면 어느 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혹시 아는 사람? 식품의약청. 거의 다 맞췄어요. 이름이 뭘까요? 자기 이름이 뭐야? 차정민. 정민이 엄청 똑똑해. 자기는? 식품안전의약처. 아주 비슷비슷해요. 자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맞았어요. 딩동댕 거의 비슷한데 학생들이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하고 미국은 FDA 이게 Food and Drug에 대한 우리나라 마찬가지 식품하고 의약품을 이제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그게 안전한가 하는 것을 보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비로소 약으로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이 이제 이 시판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를 해서 이 약이 특별한 부작용이나 뭐 이상한 케이스가 있지 않나 하는 걸 모니터링을 하고 뭐 이상한 케이스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을 주의사항으로 적거나 아니면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퇴출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기도 어렵지만 이게 법적인 요소가 많고요. 크게 봐가지고 신약 이게 후보물질을 맨 처음에 나올 때 크게 봐서 보면은 화학적인 요소와 또 생물학적인 요소가 있어서 어떤 물질이 있다 그러면 물질을 합성하기도 하고 어디 뭐 천연물에서 추출하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 화학 정보를 또 이용하고요. 이것이 테스트가 돼야 되겠죠. 생리 활성이 나타나는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활성 검색법을 개발하고 이 물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이게 어떠한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효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그 화학적인 구조를 더 변형해서 적은 농도로도 효과가 나타나게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물성이라고 하죠. 어떠한 물에 자연다든지 그 메타볼리즘이나 그런데 뭐 이상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최적화하는 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물질 합성하고 디자인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한쪽은 이 물질 자체가 또 표적을 발굴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적 단백질을 검증해서 또 검색법을 개발해가지고 테스트되고 이게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몇 차례 반복을 해서 더 나은 물질을 개발해서 이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가 되게 되는데요. 신약 개발에는 여러분이 좀 예상을 하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많은 물질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말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질환, 우리가 원하는 표적,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이렇게 숫자가 적게 되고 그 중에서 약으로 개발될 수 있는 이 시리즈 선도 물질, 후보 물질 뭐 그런 거를 고르는 거는 아주 일부가 그 중에 선택이 되고 전임상을 치면서 효과가 저 세포에서는 있었는데 동물에는 없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고 여기 전임상을 거쳤더라도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부작용이나 속성이 나타난다든지 그래도 아웃이 되고 또 이상에까지 갔는데 그 농도에서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또 통과가 못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중간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의 신약이 개발되는 데는 평균 기간이 한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하고요. 개발 비용은 평균 1조 원. 1조 원. 얼마나 금액인지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하죠. 그렇지만 1조 원을 들인다고 하나의 약이 반드시 개발이 되느냐? 1조 원을 들여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성공률이 낮고 실패율이 막 높은 거죠. 하지만 하나의 약이 이렇게 개발이 됐다. 그러면 전 세계 마켓을 대상으로 우리가 또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높지만 또 굉장히 고수익인 그 산업 분야가 제약산업이고 그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약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도 약이 많이 있는데 또 약을 만드느냐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 약으로서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질환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약이 부작용이라든지 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극복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어떤 병이 막 등장하기도 해요. 신종플루다. 그러면 새로운 그 전에 어떤 것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그 전에는 그냥 참으면서 살았던 것이 이제는 이게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질환으로서 등장하고 그걸 또 치유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약은 계속적으로 인류가 있는 한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이 또 인류의 생명을 연장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신약 개발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빨리 약이 개발이 돼야지 고통에 지금 있는 환자들한테 빨리 투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또 저비용으로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은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한 약물 설계라고 하는 게 등장했는데요. 요즘 여러분들이 다 컴퓨터를 막 이용합니다.
그 전에 몇 수십 년 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손안의 컴퓨터, 지금 스마트폰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빨리 통신도 하고 정보도 얻고 그 다음에 자기 그런 걸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시뮬레이션을 한다 하는 거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적 그런 화학적 현상들을 예측하고자 하는 기술이어서 최근 들어가지고 IT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비약적인 발전을 또 했죠. 그래서 2013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전산화학을 하신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들이 하버드 또 스탠포드 USC에 계신 이런 전산화학자들이 노벨상도 타고 하셨고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저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한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컴퓨터를 이용한 약물 설계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던 그런 다양한 그러니까 신약 개발의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거기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표적 단백질도 규명하고 선도물질 물질도 발굴하고 최적화하고 또 전임상, 임상 이런 거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데에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이 기여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신약 개발의 현장에는 이 제약 산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명한 분들이 또 이것을 상품화하고 상용 프로그램을 팔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또 잘 사용해가지고 효율성과 성공률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한 약물 설계를 통해서 실제로 나온 약이 있느냐 궁금하죠? 보면 예로서는 글리백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이 글리백 들어본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2001년에 FDA에서 승인을 받은 약물로서요. 이게 그 혈액암, 그러니까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고 스위스의 노바티스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그 전에 좀 작았지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컴퓨터 이용한 방식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노바티스, 그다음에 로슈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지금 세계 1, 2위의 글로벌 제약사가 되었는데 이 약은 말한 대로 2001년에 FDA 승인을 받았고 이 약의 특징은 뭐냐면은 단백질, 아까 표적 단백질이라고 했죠. 이 단백질을 공략하면 암을 이제 효과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등장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이용했다 하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3디멘셔널 3차원적인 구조를 이게 단백질 구조인데 3차원 구조 규명을 활용해가지고 최초의 암세포 특이적 신개념 항암제로 등장한 게 글리백이어서 이 안에 이 글리백이라는 항암제를 이 컴퓨터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잘 디자인을 해가지고 딱 맞게끔 만든 약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 약물입니다. 2015년 50억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매출, 매년 아주 큰 매출을 이루고 있고 여러분이 좀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몇 년 전에 막 신종플루가 막 창궐하고 그랬을 때 타미플루 이런 약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인플루엔자 치료제 그런 약물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개발이 되었는데 그것도 컴퓨터를 이용한 그 신약 개발 그 약물의 그 개발에 시초가 됐던 윌렌자라고 하는 first 길리아드 사이언스에서 이것도 해서 GSK라고 하는 글로벌 제약사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이 약물도 굉장한 매출액을 보이고 현대 신약 개발에 있어서 어떠한 단계냐 하는 거는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 컴퓨터를 쓰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 이거 말할 만큼 다양한 그 단계의 컴퓨터 기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신 들어가지고는 AI 들어봤죠? 인공지능. 그래서 저도 여기 지금 오기 전에 직전에 4시부터 서울역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원래 6시까지인데 제가 5시까지만 하고 KTX 타고 막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려고 왔는데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저희도 선정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AI 전문가랑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굉장한 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또 데이터들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는 방법들도 쓰이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이 학생들 지금 잘 자라서 그런 분야에 또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컴퓨터를 이용한 약물 설계라 그걸 통해서 약효물질을 발굴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 나눠가지고는
단백질의 그러니까 표적 단백질의 3차원적인 구조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 근데 모든 그 경우에 단백질 구조를 이렇게 3차원 구조 푸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구조를 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다양한 물질, 화학적인 물질을 만들어서 말한 대로 활성을 테스트를 하고, 그러면은 이 화학적인 구조와 또 활성 데이터가 있으면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어떠한 걸 어떻게 바꿔봤더니 활성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또 물성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방식 이런 걸 써가지고 또 물질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이 있고, 이 양리적용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실제 이 물질이 이 체내에 들어가가지고 어떠한 것이 주요한 요소가 돼가지고 이러한 생물학적인 활성, 약물학적인 그 약효를 내느냐 하는 것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을 양리작용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밝히는 것들을 이제 컴퓨터 방법과 실제 실험을 통한 검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구조가 단백질 구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물질, 이렇게 생긴 물질이 유명한 타미플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미플루 알약인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생겼네. 캡슐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생겼네. 제가 드럭 디자인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캡슐이 뭐 핑크색이랑 초록색이랑 그런 거 색깔 맞추고 그런 거 하시나요? 그런데 제가 하는 부분은 이렇게 화학적인 구조를 변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부작용 독성이 낮은 그런 약물을 이제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뭐 저희가 하는 일인데, 타미플루의 화학적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작용하는 타겟, 표적 단백질은 뉴라미니데이즈라고 하는 그런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뉴라미니데이즈를 적절하게 지금 그 제어하는, 공략하는 물질 이 타미플루라는 것으로서 어떤 부분이 뭐 수소 결합도 하고 지금 뭐 그 소수점 결합 이런 것도 하고 해가지고 이 표적과 좋은 상호작용, 결합을 아주 잘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해서 이 잘 작용을 하게끔 만들어졌는데, 바이러스가 어떻게 신종플루를 일으키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어떤 친구가 있죠? 지금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지금 이 학생이 지금 감염이 돼가지고 막 눈물 콧물 내면서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은 이렇게 타액이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바이러스는 이렇게 겉에 어떤 단백질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랑 뭐 얘기하다가 뭐 재채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이 다른 건강한 학생한테 또 이게 들어가가지고 몸 안에서 흘러 들어가서,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을 숙주로 이용합니다. 바이러스가 성장하는데 자기가 점점 막 이렇게 펼쳐 나가고 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바이러스는 굉장히 영리해서 사람의 몸 안에서 좀 자기가 후손을 늘리자 하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두 개의 유명한 단백질이, 하나는 헤마글루티닌이라는 것으로서 헤마글루티닌과 또 다른 단백질 이런 것들이 표면에 있어가지고요, 막 흘러가지고 들어가서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세포예요. 사람의 세포 안에 겉에 표면에 보면 시알릭 애시드라고 씨알산이라는 게 있어서, 아까 말한 헤마글루틴이라는 거 씨알산이 서로 손을 잡듯이 이렇게 잡고, 그러면 이 세포 안으로 이게 잘 들어올 수 있게 해줍니다. 서로 결합을 해서요. 그럼 사람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깨져서 여기 핵산도 나오고 뭐 단백질도 나오고 막 해서, 이게 우리 사람 세포 안에는 핵이라고 하는데, 핵 안에서는 단백질 이런 것이 생성되는 공장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말한 대로 이 바이러스가 깨져가지고 이것이 사람의 단백질을 생성하는
그런 머신너리를 이용하게 돼서 자기가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도 지금 핵산도 만들어지고 또 단백질도 만들어지고 해서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세포 안에는 핵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근데 만들어지는 게 사람의 세포 이런 것이 아니라 핵에서 생각나는 거 이게 바이러스에서 유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바이러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하나가 들어오면 막 후손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가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 세포에서 나가야지 막 방출이 되잖아요. 나갈 때에도 아까 들어올 때랑 마찬가지로 헤마글루틴과 씨알사는 이렇게 손을 잡듯이 이렇게 있어서 들어올 때도 좋았지만 나갈 때는 이거를 결합을 깨야지 나가는데 계속 붙어 있으면 못 나가잖아요. 이것을 결합을 깨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 효소가 뉴라미니데이즈라는 것으로서 효소 작용해서 이 결합을 깹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많이 만들어진 게 다 방출돼 가지고 또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들어온 숫자보다 지금 방출되는 숫자가 굉장히 많죠. 감염돼 가지고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도 이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슬프게 지금 또 콧물 흘리면서 울고 있죠. 뉴라미니제라는 것은 효소입니다. 효소라는 거 들어본 사람? 응? 효소 우리가 빨래할 때도 무슨 효소 제제 뭐 이렇게 쓰고 하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학생들 들어봤어요. 어떠한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적은 에너지로도 그 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 촉매라고 하죠. 촉매 작용을 하는데 몸 안에서 있는 단백질로서 효소는 그런 촉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촉매 작용 그 효소는 어떠한 화학적인 반응을 촉매하느냐가 다 역할이 다르고 하는데 뉴라미니제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 중에 하나로서 먼저 헤마글루틴이라는 것이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이렇게 감염이 될 때 이 세포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를 인식하는데 이게 필요한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 씨알산하고 결합을 통해서 이거 글라이코시드라고 하는 그 결합을 갖고 있는데 가수분해를 하는 효소가 이 뉴라미니데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결합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서 방출되는 이 지금 감염된 바이러스가 이제 세포로부터 방출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역할을 하는 효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뉴라미니데이즈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은 이렇게 탄소, 수소, 질소, 산소 등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도 아톰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단백질의 2차 구조, 3차 구조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부피도 가지고 있고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것은 효소 작용을 하는 활성 부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활성 부위에 기질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말한 대로 효소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피도 가지고 있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요 안에 활성 부위에서 이제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기질이 들어가서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는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어떤 프로덕트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이제 저해제가 되겠죠. 그래서 신종플루 약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타미플루 같은 거는 이렇게 감염된 사람한테 의사 처방에 의해 가지고 쓰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약을 먹게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슬픈 상황이에요. 아파가지고 약을 먹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식도로 들어가게 되죠. 식도로 들어가서 위장관에서 이제 붕해가 되고 그다음에 말한 대로 이 알약을 먹는다 그러면 어느 몇 밀리그램 하는 정도의 그 약효 성분, 주 성분도 있지만 그게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다른 그 요소들을 해서 어느 정도의 부피를 주는데 그게 이제 분해가 또 잘 돼야 돼요. 안 그러고 배설이 되면 곤란하니까. 그 다음에 흡수가 돼서 이게 혈관 안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 전신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약효 성분을 표시를 하자면 몸 안에 들어가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감염된 환자에 있어서 이게 나가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요 뉴라미니데이지가 이걸 쳐줘야지 분해가 되는데 뉴라미니데이지에 지금 이 약물이 활성부에 딱 붙어가지고 이 작용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 저해제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몸 안에서 생기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방출되는 거를 막는, 그래서 이제 그 치료 감염된 환자를 그걸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되면 다시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은 말씀드린 대로 항바이러스제입니다.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을 치료를 하는 치료제인데 이거는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전략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취한 거예요. 여기서는 바이러스가 확산되는데 필요한 그 표적 단백질이자 효소인 뉴라미니데아제를 활성을 막음으로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느리게 하는 전략을 취했고 그게 효과적으로 이 약효를 나타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기질은 원래 씨알산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씨알산 구조와 이 타미플루 구조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그 결합을 굉장히 잘해서 훨씬 더 뉴라미니데이지 활성부에 잘 붙어가지고 이 기질에 이 붙는 것을 막는 경쟁적인 저해제인데요. 이 약은 제약회사인 길리아드 사이언스에서 개발이 됐는데 이 개발의 주역은 우리나라 한국계 과학자인 김정원 박사님입니다. 성함이 아주 유명한 분하고 비슷하죠? 김정원 박사님, 저도 같이 컬래버레이션 공동 연구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굉장히 건재하시고 지금은 이제 창업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이제 기업이 있으신데요. 여기서 아까 잠깐 드린 대로 표적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이용해서 이 저해제를 만드는 그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방법을 써가지고 굉장히 이거 효과적으로 빨리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윌렌자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인플루엔자의 첫 번째 약물로서 등장을 했는데 이게 네이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과학 학술지에 이제 논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 윌렌자는 인플루엔자 감염의 치료 예방에 쓰이는 흡입형제제, 흡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구투여를 하는 것에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흡입형제제의 조금 약점을 극복하는. 그래서 이 논문을 토대로 구상한 게 1994년인데요. 치료제로 먹는 알약 개발 성공이 96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한 10년에서 15년 걸리는 그 신약 개발의 그 개발 기간과 비교하자면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했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게 길리아드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개발이 돼서 스위스의 로슈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에 이제 그 특허권을 판매를 해가지고 이 구상한 데서부터 한 5년 정도 된 1999년에 판매가 벌써 시작돼.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한테 좀 쓰이는 약물이죠. 굉장히 블록버스터 약물로 아주 유명한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전략을 짜지.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죠? 우리 운동할 때도 시합도 하고 축구를 할 때도 손흥민 선수 팬인데요. 너무 잘해요. 근데 그런 단체 경기를 할 때는 전략 전술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게임 이런 걸 할 때도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을 우리가 이기느냐, 상대를 알고 또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해서 전술을 짜게 되는데 신약 개발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약물 설계에서는 전략을 짜는 게 가장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이제 질병이 되겠죠. 질병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무기를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물질을 개발해서 약물화하는 이렇게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도 해야 되지만 친구들하고 막 뛰어놀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지 그런 것들이 다 과학을 하는데 기본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금요일 날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건 참 좋지만 밖에 나가서 주말 뛰어노세요 하는 게 가장 큰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타미플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구조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러한 모핵 구조를 가지고 산소, 질소, 이렇게 탄소, 사실 이렇게 링과 고리와 사슬로 이루어진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고요. 물론 판매될 때는 루시에서 이렇게 캡슐형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지만 실제 거기서 주 약효를 내는 물질은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타미플루가 표적 단백질에 들어간 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효소로서 작용을 하는 그 활성 부위에 원래 기질보다 더 효과적으로 바인딩을 그 결합을 해가지고 기질이 이제 시알릭산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깨지는 가수분해되는 것을 막는, 이게 굉장히 좋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물질도 그렇지만 우리 단백질도 다 이렇게 원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피도 있고 여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떠한 아미노산 장기들이 있느냐, 뭐 이런 결합을 잘하는 요소를 우리가 이 3차원적인 것을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단백질 구조 같은 것도 이렇게 다운을 받아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다고 하는 거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우리 사람들은 봄으로서 많은 또 그 영감도 얻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는 그 뉴라미니데이즈 엑스레이 결정 구조, 이게 탐청 구조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 엑스레이 그 크리스탈 구조를 푸는 거거든요. 그런 걸 타미플루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또 윌렌자랑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여기에는 이런 수소 결합, 또 소수성 결합, 또 이런 결합들이 잘 상호작용을 하게 되니까 그런 단백질도 이해하고 이 물질 화학적인 구조도 이해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더 좋은 약물, 다시 말하면 활성도 좋지만 물성도 좋고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최적화한 그런 물질들을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를 예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에 있는데요. 이대 혹시 와보신 분 있으신가요? 정문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우리 본관이고요. 여기 이제 이시시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학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다양한 학생, 또 대학원생, 또 연구원들, 박사과 연구원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하나 뭐 좀 광고를 드리자면, 사실은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올해도 7월 24, 25에 사실 경암 바이오 스캠프라는 것을 제가 이제 우리 분자세포 생물학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한국 분자세포 생물학회에서 주관을 하고 경암 교육문화재단에서 그 주최를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대상은 고등학생이에요. 올해는 했고 내년 요맘때 조금 전에 하면은 그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면 강연도 듣고, 올해도 저희 학교에서도 강연 이렇게 하루 캠프를 했고요. 또 실험 체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금 어린 학생들은 조금씩 커가지고 다음에 기회를 보고 고등학생 이상이 되면 실험 체험도 와서 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들이 꼭 대학을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만 이제 학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단 1번은 건강, 체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또 체력도 단련하고 건강한 정신으로 이렇게 무엇을 알고 싶다 하는 호기심, 또 이제 좀 알아보겠다 하는 그런 탐구심을 가지고 그냥 과학하는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성장해서 또 이렇게 흥미롭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일에도 많이 이제 진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